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16페이지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 동그라미, 청탁하고 나오면 그럼 103조 위반이죠. 네, 선풍기 위반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 그래서 선풍기라 그럴게요. 그래서 청탁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관한 협력하는 것은 역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불금 채권이라 그러죠. 예, 미리 발목 잡는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절대 다른 것으로 못 나가게끔 그죠? 선불금 채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다. 당연히 예, 무효다. 예, 103조 위반입니다. 3번 조심해야 되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그 자체는 민법제 103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03조에 해당, 선풍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뭐냐? 108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의 을앞으로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 허위의 저당권 설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채권자인 병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수단으로, 얘는 병은 그냥 일반 채권자인데요.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을을 저당권자로 허위로 만들어놨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실익이 있나요? 이렇게 됨으로써 저당권은 당연히 강력한 담보 물건이고 병은 일반 채권이니까 물건과 채권이 역시 충돌하면 당연히 물건이 채권이 우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되었을 때 배당 순서, 여기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랬죠. 이것은, 108조의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데, 108조는 해당되지만, 103조의 선풍기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효는 무효인데, 몇 조가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108조 통정허위 표시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103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다 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가담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을 매도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아까 나왔었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한다. 그 문장이 키워드죠. 마지막에.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니까 적극 가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자, 통정의 표시. 문제 나옵니다. 1번 문제. 네, 나왔습니다. 자,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에 갑이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정의 표시로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을 마친 후 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 잠시 보면요. 지금 이 그림하고 비슷한데, 자, 갑이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정의 표시로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거짓으로, 전세권을 거짓, 자, 108조 허위 표시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에 객체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그런데 이 병이 지금 그 지문에 의하면 선이란 거예요, 선이. 선의가 아니고 여기서는 악의로 나왔고요. 전득자가 선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은 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문 계속 읽어보면 세 번째 줄 끝에 그 후 정이 병의 전세권 근저당권
다시 그 후 정이 병의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가 예, 복잡합니다.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했습니다. 자, 지금 정이 이 전세권의 전세권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정이 통정의 표시에 관하여 선이라면, 이 정이 선이라면 비록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하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의 허위 표시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지금 지문이 지금 이게 법무사 시험 문제 1번 지문이 무려 7줄 없다까지 표현하면 좀 심하다, 그죠? 심한데, 대단히 심한데, 여기 여러분 칠판 보시죠. 길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 결론이 뭐 어떻게 됩니까? 108조 통정의 표시는 당사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근데 아까 가장 통정 허위 표시로 전세권을 갑이 을에게 설정했고, 그 을이 다시 전세권을 저당을 잡았고, 그죠? 저당을 설정했고요. 근데 제3자는 악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대항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대항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한 이 정은 뭡니까? 선이라고 했어요. 선이. 그러면 이쪽으로는 또 뭡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결론적으로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네, 대항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것하고 구분하셔야죠. 갑과 을이 예를 들면 가장매매를 했고, 가장매매 108조 가장매매를 했고, 을이 다시 병에게 이쪽으로 다시 이제 팔았는데 이 병은 무엇이다? 선이다, 선이. 선이. 그러면 통정의 표시의 당사사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에서 다시, 병에서 다시 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정이 악이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의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역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마침표 찍었다 했어요. 종지부 찍었어요. 그 다음 자,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이 악의 전득자는 선의 제3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결과이다. 선의 제3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악의 전득자에게도 여전히 대항하지 못한다. 네, 이것하고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데 제3자가 악이면 이 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자가 선이면 이때는 역시 이 전득자, 선인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선일 때는 이 정에게 대항 못하고 선이 악일 때는 역시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데도 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이미 종지부 찍었다니까. 마침표 딱 찍었어요. 응? 그 다음 자가 선이든 악이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겠지. 응?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에 기해서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여러분 제3자 개념 주의하셔야 되죠. 이 108조는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 개념에 들어간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기억자로 다 꺾어져야 되는데 그 기억자로 막 꺾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 꺾어진 이 제3자의 개념 주의하셔야 되죠. 몇 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장 양순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 취득한 자. 그 다음에 가장 양순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러니까 제3자 개념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그림에서 할게요. 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자, 가장 채권에 이제 을앞으로 된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자, 압류한 자, 이런 자들 다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뭐냐면, 해당되지 않는 자도 조심해야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할 때 그때 수익자라든지 또는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를 들면 갑이 A에 대해서는 채권을 갖고 있지만 B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고 있지만 B에 대해서는 채권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B에 대한 채권을 이쪽으로 가장 양도했어요. B에 대한 채권을 갑이 A로부터 집행 안 당하려고 을 앞으로 가장 양도했는데 그때 채무자는 누구냐면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애초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로서 하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갑이 자 보세요. A가 채권자, 갑이 채무자예요. 그럼 갑이 지금 A로부터 집행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돈 안 갚아가지고. 근데 갑이 B에 대해서는 또 뭐가 되냐면 자기가 또 채권자라는 얘기예요. B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가 이렇게 얽혀 있어. 여기 채무자예요. 그래서 갑이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거짓으로 양도를 한 거예요. 을 앞으로. 왜? A로부터 집행 안 당하려고. 집행 대상에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을 앞으로 양도했는데 이때의 채무자 하면 누굽니까? B란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애초에 가장 양도인 갑하고 벌써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자거든. 그러니까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려면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새로운 이해관계, 기억자로 이렇게 탁 꺾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특히 뭐 이런 자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이 채무자 B 있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할 때 그런 수익자 이런 자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에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에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민법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상법제 644조에 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자, 그 밑줄 한번 쳐보시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원초적으로 무효죠.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해서 원시적으로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죠?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것이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는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아예 사고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밑줄 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 108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통정허위 표시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다. 자,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자, 따라서 보증보험계약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줄에 보면요. 이러한 마지막 두 줄 보십시오.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이건 아예 108조 자체가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어서 108조 제2항의 제3자 개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 3번이 틀리고 정답이고요. 해설을 좀 참조하셔야 돼요. 자, 해설해 보면 자, 뭐라고 되냐?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쯤인데 해설에 자, 이때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자, 석줄 옆으로 묶어두시든 아니면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죠.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그 보험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보험계약으로서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1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해설해 보면 통정의 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번 문제 또 보시겠습니다. 2번 의사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비진의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과실인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자 107조에서 110조까지 비통, 착, 사, 강,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주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 주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 통정의 표시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 주소권 즉 406조 채권자 주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병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 그 다음에 사해행위 그건 채권법 채권자 취소권에서 다시 나오겠죠. 여러분 사해행위 되고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무자력자가 되고 또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즉 악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래서 악이 무자력자 그 다음에 사해행위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이때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이고요. 3번. 자, 3번은 또 지문이 무려 한 7줄 됩니다. 7줄. 네, 7줄이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입니다. 지금 7줄인데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 사유가 되려면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그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합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이 조금 읽어 주십니다. 시간을 좀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째 줄에 보면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거기가 아니고요. 4번째 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나오냐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합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밑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채권 양도의 통제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도달. 무엇의 통지, 무엇의 승인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의 승인? 무엇의 통지하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 관념의 통지라죠?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나아가서 뭐예요? 준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죠. 관념의 통지. 그래서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도달은 역시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유관념상 채무자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치 않다. 통지 내용을 알았다면 그건 무슨 주의입니까? 요지주의죠. 근데 우리는 요지주의는 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우리 민법 111조에 의하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죠. 우리 민법 전체에서 6개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도달주의 원칙인데 그 도달주의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상태에 놓여지면 도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달의 개념. 반드시 상대방의 손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고 상대방과 동거하는 가족이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상대방은 여행 중에 있고 의사표시 상대방은 그 가족이 받았다. 이것도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로 볼 수 있죠. 사회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요지했다가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한 때 도달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념의 통지도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서도 마찬가지. 준법률행위도 마찬가지다. 관념의 통지 나아가서 준법률행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20페이지에 4번 허위표시.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갑이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가장 양도했는데 병의 변제 이전에 갑의 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았다면 병이 선이라도 정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병은요 108조 제2항에 말하는 제3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 그림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이것도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갑이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가장 양도. 요거 좀 잠깐 그림을 좀 변형 좀 시킬게요. 갑이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자, 제가 좀 꾀를 좀 부린 그 그림을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면 돼요.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갑이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가장 양도했는데 병의 변제 이전에 갑의 채권자인 정이 이 병이 변제하기 전에 전부 명령을 받았다.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을 전부 명령을 받았다. 이러면 이 병이 선이라도 병이 선이라도 정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예? 얘가 선이라더라도 이 전부 명령을 받은 이 정에 대해서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변제를 거절하지 못한다. 얘는 여러분 아까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밑으로 이렇게 꺾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3자가 되는데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아예 이해관계에 얽혀 채무 이 갑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자니까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문 좀 까다롭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갑과 을이 통정하여 한 가장매매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뭐 좋습니다. 이건 기억자 맞네요. 이때 갑을 뿐 아니라 자, 갑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통정의 표시는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양도인도 대항 못하고 가장 양수인도 대항하지 못하고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고 원래 갑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려고 했던 자가 정의를 하자. 갑의 채권자 이 정도 이 채권자도 선의 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얘가 선이란다면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고요. 3번. 갑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을명의 소유권 전기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정과 통모하여 매수인을 정하여 정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한 후 을명의 가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등기는 을이 악이라면 무효이다. 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역시 제3자 개념을 묻는 지문입니다. 제3자 개념을 묻는 지문으로서 여러분 그 오른쪽 21페이지에 보시면요. 해설의 제일 밑에서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자, 끝에 피고는 형식상은 가장 양수로부터 가등기를 격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 원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로 볼 수 없다. 지금 지문이 뭐 길게 나왔지만은 채무자 갑이 통정의 표시에서 자, 채무자 갑이 정과 그 지문을 보면요. 지문을 보면 가장매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을 앞으로 지금 가등기가 이렇게 설정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지문 한 번 더 보세요. 갑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했는데 이 병은 뭐 여기서 들러리고요. 매수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고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고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정과 통모하여 매수인을 정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그러니까 갑이 정 앞으로 이전 등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로부터
돈 빌리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애초부터 뭡니까?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을로부터 돈 빌리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또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정과 가장매매하고 정 앞으로 또 등기를 했고, 소유권 등기를 했고, 이건 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등기를 했고, 그리고 가등기 설정됐고, 이건 제3자 같이 보이지만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만약에 갑이 을과 통정의 표시에서 가장매매에서 정 앞으로 등기를 했고, 정이 그 다음에 가등기를 을 앞으로 을로부터 돈 빌리고 가등기를 해줬다면 이때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갑의 기망행위에서 을은 통정의 표시한 갑의 병에 대한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서 보증계약 체결했다. 그에 따라 을이 보증채무자로서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한다. 이 문제는 여러분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복습할 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과감하게 생략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문제 대리죠. 대리입니다. 자, 1번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자, 이건 뭐 이 판례 또 자주 나오는 판례죠. 자, 대리.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자,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매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상대방의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면 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매수인이다. 있는 사례죠. 얘는 대리인이고요. 자주 나오네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그렇지만 2번 지문처럼 만약에 이 상대방이 끝끝내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사유가 됩니까? 해제 사유가 되고 그 해제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느냐? 해제. 이건 안 된다. 이 해제권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대리인이 해제권을 영영 행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으로부터 뭐 받으면 돼요? 특별 수권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뭐하고 묶어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는 효과는 본인한테 가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 그 별도의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2번 지문. 답 나옵니다.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자신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 처분권과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해제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3번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서 할 수도 있으며 수권행위 법적 성질 불효식 행위입니다. 그렇죠? 서면, 위임장, 수권장 이런 것을 교부하는 것도 되지만 구두로 수여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불효식 행위고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의 이름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 무권대리가 또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 또 판례 나옵니까? 갑의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등기해서 자기 명의 허위 등기해서 병한테 팔았다. 자, 무권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로 따져야 됩니까? 이것은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따져야 되지. 등기의 공신력 문제고
무권대리가 성립되려면 어디까지나 협의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 즉 무권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을이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과 행위를 한 것이 무권대리가 성립되죠. 다만 그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질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로 나누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권대리는 대리로서의 삼명관계는 갖춰야 된다. 대리로서의 삼명관계는 갖춰야 돼요. 다만 그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 뿐이지. 그것이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본인의 이름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등기해서 자기 소유로 허위 등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요, 무권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옳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렇게 쭉 가는데 끝에 보면 제 126조의 표현들은 성립할 수 없다.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지문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그렇죠? 묵시적, 명시적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적 추인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위에 기하여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기속된다는 것을 승인항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추인항서로 볼 수 있다. 이 뭡니까? 이 매도인이 제가 그랬죠. 그 아버지가 중년의 아들이 자기 명의로 된 건물 하나를 파는 행위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인이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중도금 잔금기일을 지켜주시오. 그러면 중도금 잔금기일을 제때 지켜줘. 아니면 아들 불러다가 무권대리행위한 아들 불러서 중도금 잔금 제때 잘 받아와. 이건 뭡니까? 묵시적 추인입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 추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무권대리인의 그 같은 행위를 본인이 알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묵시적 추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서 이건 추인한 거 아니죠. 그건 추인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그래도 뭐 무권대리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 방금 든 예처럼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면은 추인이 될 수는 있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무권대리. 자, 또 넘어갑니다. 무권대리. 네.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죠, 여러분. 이 문제는 법원 행시죠. 이건 일단 또 좀 보류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23페이지.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으로 23페이지 하단에 2번입니다. 1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자, 이건 여러분 뭐 또 지문이 너무 길어서 또 읽고 설명하고 또 읽고 하면 시간 가니까 시간을 소비하니까 아예 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갑이 본인, 을이 무권대리. 그 다음에 병은 상대방.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상대방은 일단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빠른 속도로 한번 복습하시고, 최고권은 선악 불문이고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은 반드시 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권. 근데 여기서 추인권은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점선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점선이 안 돼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무권대리인이 그 아들이 아버지 빌딩 하나 등기서류 병한테 넘겨서 등기 이미 넘어갔어. 그래서 병은 다시 정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이 정을 뭐라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 이 특정 승계인 이쪽에 바로 이 본인이 특정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주의하시죠.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주로 나오죠. 상대방과 이미 거래한
승계한 특정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시죠. 추인은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을 때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가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이때는 철회가 우선한다. 시간상으로는 추인이 먼저 있었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시간상으로는 추인이 먼저 있고 철회가 그 다음에 있었지만은 법적 효과는 철회의 효과가 먼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추인과 철회 이렇게 우열이 가려지죠. 예. 자, 그 다음에 본인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지금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게 책임질 사정이 없는 경우.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번 지문, 방금 1번 지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식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방금 설명했죠. 여기 병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하는 게 이제 직접적이죠. 직방이죠. 그 다음에 정에게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틀렸죠. 당연히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은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결국 뭐냐? 진실한 권리자가 뭐하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번도 보니까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하고 시작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권리자가, 이건 진정한 권리자죠.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무권리자에 한 처분도 진정한 권리자가 뭐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3번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3번 지문, 비법인 사단의 교회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대표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 재산에 처분을 할 때는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아까 보존행위 붙어도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하물며 처분행위니까 당연히 총회 결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행위는 아예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이건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표현대리라든지 무권대리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근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해버리면 확정적 무효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행위자, 무권대리 행위 당시에는 유효다 무효다 말할 수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도 일종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행위하면 이건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아예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권대리 중에서도 뭐 월권대리 대표자니까 일단 기본 대표권이 있잖아요. 그 대표권을 초과한 행위니까 월권 대표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민법 126조의 표현들이 월권대리 규정을 유추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무권대리는 추인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추인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4번 여러분 지문 한번 읽고 가시고요. 읽고 가시고. 네, 그 다음에 5번. 간이 여러분 좀 시간 아껴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맡기고 좀 가는 지문도 가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5번. 그다지 뭐 반복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5번. 5번 또 조심해. 정말 자주 나오는 판례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자, 갑을병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설사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이건 뭐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이것은
반드시 참작해야 되죠. 물론 채무 불행에서도 적용되지만 반드시 참작해야 되지만 표현들에서 설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회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 꼭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감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근데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 4번 지문은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그랬는데 뭐냐면 민법 4번 결국 또 넘어가 놓고 그것이 보니까 옳은 지문이라 이걸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자 보면 민법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규정은 법정 대리에서 적용된다. 어때요? 여기까지. 맞죠? 125조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지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그것만큼은 임의대리에 적용되지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나 129조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그렇죠? 그런데 까지는 이제 납득이 된다. 맞죠? 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했는데 물론 이제 판례니까 당시 판례니까 한정치산 금산자 제도 당시에 판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 2018년도 출제할 때는 이 지문은 좀 깊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제도는 이제 없어지고 2013년도에 이미 없어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도를 보완해서 한정 후견 심판, 특정 성년 후견 심판 그리고 특정 후견 심판 제도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없어진 제도를 물론 당시 판례이긴 하지만 제도를 거론해서 지문으로 낼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시는 여러분 4번 이 문제 옳고 정답이지만은 다시 반복될 소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냐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거 월권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처럼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때는 그러한 것을 요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피후견인이 후견인이 이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뭐 동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친족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친족계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친족계 동의가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선의무과실을 의미하는 거죠. 네. 옳은지 복습할 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지문만큼은요. 한정치산 금산 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자, 25페이지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번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 모든이란 말이 살짝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뭐 달리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경우만 대리권 벗어난 모든. 이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면 출제자가 126조의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된 행위는 반드시 동종 유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공법행위일 때도 월권된 행위. 그러니까 등기신청권에 대한 대리권을 줬는데 얘 대리인이 뭘 했다고요? 매매라는 사법적 법률행위를 했다. 그에도 126조 적용되고 임대차라고 했더니 매매를 했다. 당연히 적용되고. 그렇죠? 반드시 기본 대리권과 월권된 것은 동종 유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2번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법률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126조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3번 법정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 일상가사 대리권에도 월권 대리 126조가 성립될 수 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 대리입니다. 그런데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갖고 있으나 그 일상가사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법정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일상가사 대리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부재자의 재산관리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라면 뭐요? 일종의 법정대리죠. 그자가 예를 들면 부재자 재산에 처분행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처분행했다.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126조의 월권 대리가 될 수 있죠. 물론 법원이 사후에 허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왕에 했던 처분행위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아주 중요했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자, 월권들이 성립될 수 있고요. 4번,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는 그 대리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이죠? 선의무과실. 정당한 선. 126조의 표현들에서는 그자가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었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협의의 무건대리로 또 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협의의 무건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민법 제135조 1항. 이게 여러분 뭐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그대로 연장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아들이 그와 같은 아버지 빌딩 하나를 매각 처분하는 자기 사업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매각 처분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 아들의 행위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있고 네 알아서 해. 그죠? 상대방 스스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처리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고 무건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건이 뭐였죠 여러분? 무건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때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뭐 추궁당하는 거 아시죠?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선택권자는 누구다? 상대방이다. 무건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이라는 사실과 자 주의해야 될 것. 그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방금 제가 먼저 표현했지만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상대방의 철회가 없을 것, 무건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마지막으로 무건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이럴 때는 상대방은 무건대리인에 대해서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규정한 것이 민법 135조다 이 말이죠. 135조. 그래서 이 135조의 규정은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표현들에서는 적용 여지는 없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에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또 1번은 정답이고요. 옳고 정답이고 2번은 중복이네요. 아까 2번 뭡니까?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했을 때 이때 진정한 권리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응?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고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 철회권도요. 반드시 본인에게 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무건대리에게 해도 되고요. 철회권도. 자, 처리할 수 있고 이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으면 안떼도 마찬가지다. 안떼하면 악이죠.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뭐야 한다? 선의해야 한다. 악의의 상대방에는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 4번. 대리는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한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틀린 지문이 됐죠? 틀린 거죠? 1번 옳고 정답이고요. 근데 4번이 왜 틀렸냐?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지만 참으로 치사했습니다. 참으로 치사했어요. 출제자는. 이 4번은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일정한 범위 내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 118조 규정 이 118조거든요. 이 118조 규정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분명한데 갑이 을의 대리라는 것은 분명한데
아니. 을이 갑의 대리인 것은 분명한데 그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한테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 118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4번 지문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리는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개량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냐면요. 이 대리는 어떤 대리인한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일 때 이 지문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리는 하면 안 된다는, 그냥 대리는 하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제 말 뜻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건 응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1번이 물론 뭐 옳고 정답이고 아예 다음 지문을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었어야 되겠죠. 5번, 4번부터 거꾸로 봤다면 아마 4번을 옳은 지문으로 체크한 실수를 범한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냥 대리인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권한이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용 개량 행위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을 변치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좀 더 수식이 붙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자, 무효와 취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문제가 무효 취소죠. 26페이지 여러분.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